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 연결법인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결법인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하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는 실제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는 다루지 않는 책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가끔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국적 기업이 뭐 들어온 지 꽤 됐지만, 이제 구글하고 이런 애플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금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됐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뱁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법인세 쪽은, 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쪽은,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학계 쪽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한번 학술대회도 한번 했었고, 그래가지고, 외국법인에 대한 그 법인세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만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본 개념만 설명드릴 겁니다. 실제 조문이 많습니다. 조문이 많고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되는 흐름이 있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한 토픽이 어떤 게 이제 논점이 돼서 법원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법인세가 웬 들어왔는지 지난 시간 했던 게 IFRS 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하면서 한 거고, 연결법인세는 이제 그 세법이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세법보다 조세죠, 조세. 조세가 이제 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 구조, 법인의 지배 구조가 유리분리 이게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존에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 아닐 때는 연결법인세 없었는데, IFRS가 도입되면서 연결주재무제표가 되고, 연결 위주로 이제 움직이는 연결그룹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세의 중립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법인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결법인세는 우리 고급 회계에서 다루었던 연결재무제표하고 이제 기본 뼈대가 똑같습니다. 연결재무제표도 우리가 만들 때 이제 개별 시산표에 이제 합산하고, 내부 거래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연결 시산표가 나옵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연결 법인세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방법은 이런 소도통산 고급회계랑 똑같은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합산한 다음에 내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결 단위로 봐서 우리가 이제 접대비라든지 기부금, 그 다음에 배당금 같은 것들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세소득을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각 그룹사, 연결 그룹에 있는 법인별로 이제 배분해서 주는 거죠. 물론 납세는 당연히 이제 최종 모회사가 대표해서 납세를 하는 거고, 각각의 분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요 5가지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게,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결법인세 쪽은 초창기 IFRS 도입할 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인 거하고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 구조인지는 아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납세 방식에 따라서 연결 법인별로 각 서민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별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법인별로 한다.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입금부산이 접대비, 기부금은 연결 단위로 세무조정. 연결 단위 하기 때문에 개별 납세 방식에 따라 세무조정 금액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연결로 하나를 묶어서 세무조정하는 항목들이 우리가 조문에서 정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 단위 세무조정 항목을 일단 요 법인별로 했던 거에서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
뭐 송금불산 했으면 일단 송금불산 다시 취소하고, 기부금도 송금불산 했으면 기부금 송금불산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합니다. 3단계에서는 연결 법인간 거래선을 제거하고 제거한 손익이 실현되면 제거 시에 반대로 처리한다. 이거는 우리 고급회계에서 했던 내부거래 조정, 내부거래 조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거래 조정한다. 내부거래 조정하고, 요 4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취소했던 걸 각 법인별로 접대비하고 기부금을 설정한 것들을 취소하고 연결 단위로, 연결 그룹입니다. 연결 그룹 단위로 다시 재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단위로 수입 배당 금액, 연결 입금 물산지, 접대비, 기부금을 세금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연결 단위라는 거는 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연결 법인은 각각의 엔티티를 말하는 거고, 연결 단위라는 거는 우리 그 지배회사, 종속회사, 고급회계 치면 지배회사, 종속회사, 연결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단위로, 연결 단위 세무 조정, 여기 때 취소했던 거를 연결 단위로 조정합니다. 5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에서 4단계까지 내용을 반영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인별, 일단 법인별로 각각의 세무 조정한다. 첫 번째. 다, 그러니까 연결 법인세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연결 조정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연결 조정 항목,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수입 배당금, 접대비, 기부금 같이 연결 조정 항목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네 번째에서 연결 단위로 우리가 이제 그 취소했던 수입 배당금, 접대비, 기부금을 연결 단위로 다시 구한다. 그 다음에 5단계는 합산한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지문, 간단한 객관식 지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세표준, 연결 사업연도 가세표준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에서 갖고 있다는 차례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제한다는 건 우리 이제 똑같아요. 법인세 그 개발법인에서 이제 공제하는 것처럼 연결도 똑같이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소득 공제 같은 것들을 다 공제합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손금 각 연계 사업연도 소득은 각 법인별로 당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 합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14조 우리가 각 사업연도 했던 거 앞에서 1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 이제 각 연결 법인별로 엔티티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연결 법인별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 그러니까 우리 연결 단위로 다시 조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입 배당금이라든지 기부금 접대비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제가 나름으로 정리해서 온 거고, 실제 조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득 결손금 합한금을 한다. 첫 번째는 법인별로 더한다. 두 번째는 연결 법인에서 조정하는 항목을 제거한다. 연결 법인 했던 거, 여기 했던 것들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연결 내부 거래를 조정한다. 연결 내부 거래 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회계의 기준이 있고, 또 세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무의 기준. 회계는 우리가 내부 거래를 일반적으로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인 거고, 그렇지만 감사에서 중요성 금액들이 있죠. 중요성. 우리 기본적으로 중요성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성 금액이라는 건 다 회사별로, 엔티티별로 이제 조금씩 다 다르게 하는데, 세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하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은 특정 금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인 것만 우리가 내부거래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다루는 내부거래 제거가 좀 다릅니다. 심플하게 해준 거야. 고급회계에서 하는 연결 조정도 뭐 쉽지 않은데, 법인세까지 연결 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해준 겁니다.
이 항목별로 정해진 것만 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고급회계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회계 연결을 좀 보시면 좋은데, 고급회계에서는 단순히 나왔던 게 기준서에 보면 이제 내부 거래를 제거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모든 내부 거래를 제거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렇지만 연결 법인세에서는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데 정해진 거 열거된 항목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포괄주의고 법인세는 열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내부거래 제거할 때 금액을 제가 이제 이 금액을 특정한다고 그랬었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 양도 시점에서 1억인 자산은 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억, 우리 내부거래에서 장부금액이 1억인 자산은 양도손익 이연자산, 그러니까 내부거래 미실현이나 마찬가지죠. 미실현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억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1억이. 그 다음에 연결법인세도 우리 토지 등을 양도한 것들은 똑같이 하고, 미완료 수도 이런 것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액전면하고 세액공제도 뭐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연결법인세에서도 개별과 똑같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따르면 다르죠. 연결법인세는 우리 개별법인세 3개월인데, 우리 연결법인세는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더 준 겁니다. 그 외의 기준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결법인세도 중간예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하는 방법도 그 일반 우리 법인세 엔티티 하는 것처럼 직전 기준 하는 방법,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중간예납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연결법인세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가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연결법인세 납부는 누가 하냐면 이제 모법인, 최종 모법인이 최종 지배사죠. 우리 회계로 치면 지배사죠. 최종 모법인을 연결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연결 모법인 그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 각각의 법인 단위로 이제 각각의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서 다시 이제 분배해서 주는 겁니다. 연결 자법인은 연결법인 산출세액에서 당 갖고 뺀 금액에 이렇게 한 금액을 연결 모법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 모회사한테 주고, 모회사가 가세관청에 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모회사가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연결 자회사도 같이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정 경정 징수, 우리 연결 법인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가세관청에서 결정해서 줄 거고,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 경정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절차는. 그 다음에 연결법인의 가산세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냥 청산소득 보겠습니다.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지금 법인세는 계속사업, 우리가 설립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이제 끝날 때 소멸할 때 이제 내는 게 청산소득입니다. 근데 소멸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합병할 때,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해산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산소독은 해산할 때 나는 게 이제 청산소독이고, 합병하면 이제 그쪽에 다 넘어가니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 쪽, 합병 쪽에 있는 조문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산은 우리가 해산할 때 하는 겁니다. 청산은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소득 발생할 때도 내고, 왜 또 청산할 때도 내냐 하는 그런 논리가 필수가 있지만, 청산할 때 내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불완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이제 가세관청이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소득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가세관청이 그 세수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산할 때 청산할 때 뭘 합니까? 청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자산부채를 확정해 주잖아요. 왜냐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고 채권채무한테 다 나눠주기 때문에 자산부채를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탄루된 소득이라든지 뭐 미인지된 소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세관청이 그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소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청산할 때 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세하지 않는다. 이게 조직변경 하는 경우. 조직변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 쪽으로 이제 승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청산이 아니죠. 해산도 아니고, 실제 승계가 아니고, 조직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산되는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할 때는 청산소득, 내국법인이 이제 해산한 경우, 이제 합병분할할 때 빼고,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행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 등기 현재의 출자금,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자산부채가 있고, 자산 빼기 부채가 있겠죠. 자산 빼기 부채가 이제 자산가의 가액인데, 이제 자본 쪽에 보면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잉여금 등. 우리가 법인세에서 자본금, 주주들이 납입했던 자본금은 소득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다 해서 이제 자본금 등, 우리가 이제, 소득이 아닌 성격들은 우리가 공제한 다음에 실제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청산소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문을 이제 법인들도 아니까 청산하기 전에 요 잉여금을 법인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늘어났던 잉여금을 아직 이제 배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았던 잉여금을 이렇게 이제 자본금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자 전환하면 잉여금이 사라지고 자본금이 이제 더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이제 공제하니까 우리가 청산소득 대상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산소득을 이제 덜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세관청으로서는 이런 게 좀 열받죠. 갑자기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기 전에 1, 2년 전에 자본금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탄류를 하려고 자본금 전작을 의도적으로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 기간에 자본금 전환한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자본금 전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자산 가액에서 주주들이 기존에 출자했던 이런 자본금 같은 것들은 공제한 후 순수 사업소득에서 남았던 잉여금을 하는데, 이렇게 몇 년 내에 자본을 전입했던 것들은 자본 전입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당연히 이월결손금 있으면, 우리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또 공제를 해주겠죠.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계산할 때 해산 등기일 전 2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2년, 세법에서 이제 2년 이내에 자본금을, 그러니까 잉여금을 자본금을 출자 전환했으면 우리가 걔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속이나 뭐 이쪽에서도 그 과거 뭐 5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한 걸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리미리 이제 세율이 낮은 거라든지 세금 하려고 미리미리 그 가세 의무자들이 이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연에 방지하려고 이런 조문에 넣은 겁니다. 예. 청산소득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세율, 일반적인 법인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청산소득 나오는 것들은 아까 이제 제가 나왔던 그 잉여금 전환하는 부분하고 청산소득은 뭐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에 청산하기 때문에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법인세에서는 세율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당연히 학정신고 할 거고, 학정신고는 이제 자녀자산 학정이 속하는 달에 만리부터 3개월 이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신고도 하고, 중간에 하는 거예요. 중간신고는 중간연합회 다른 겁니다. 중간신고입니다. 중간신고. 중간신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 분배한다. 그러니까 중간신고예요. 중간신고. 중간신고하고 중간연합회가 다른 겁니다. 납부는 당연히 할 거고, 경정하고 징수는 뭐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앞에 놓친 게 이제, 청산하면, 회사가 이제 청산하면 직원들도 없고 관리 주체가 다 사라지잖아요. 법인 내에서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청산이라는 우리가 이제 관리 하나 내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산의 사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경우 국세청이 하면은 법인이나 천상인, 주로 천산인이 보통 있습니다. 청산인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청산소득은 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 세율이 이제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하고, 우리가 자녀재산과의 자산 빼기 부채의 금액하고, 자본금을 공제해 주는데, 그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환했던 것들은 우리가 실제 자본 전환을 보지 않는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간신고. 그러니까 중간연합하고 중간신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은 중간연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연합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가세관청이 그 소득을 좀 미리 받아 놓으려고 우리가 국세행정 받아 놔서 우리가 이제 예산 써야 되잖아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연합을 하는 거고, 청산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한 거고 후에 청산하기 때문에 뭐 사업이 없는데 뭐 중간연합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연합이 아니라 중간신고가 있는 겁니다. 중간신고 개념은 청산이 오래 걸려요. 청산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해산하고 뭐 바로 되는 경우가 없고, 왜냐면 이게 청산하면은 채권자, 채무자, 뭐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산하고 실제로 청산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그러면 또 그러면 또 가세를 또 탄류할 수가 있어서 가세관청에서 중간에 한번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국내 법인, 외국 법인과 국내 법인이가 이제 구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분이 왜냐면 국내 법인이 아니면 여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체계가
있는데, 내국법이면 다 앞에 저희가 했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국법이 아니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얘기는 앞에 우리가 청산소득도 국내 법인한테 해당되는 거고, 연결법인세도 얘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고정사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 있냐 없냐가 현재 우리가 조문 법인세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고정사업장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외국 법인이다 보니까 실제 뭐 미국이 있으면 미국 법인이 있고, 미국 법인이죠. 여기에 이제 본사가 있는 거고, 한국에 이렇게 이제 지사가 있겠죠, 지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얘가 이제 가세를 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 얘를 가세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한국 가세 관청하고 미국 가세 관청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 법인세 적용할 거고, 한국은 한국 법인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조세 조약이라는 게 생깁니다. 조세 조약.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국내법이 있고, 모두 미국 국내법이 있고, 국가끼리 맺은 조세 조약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돼요. 어떤 걸 먼저 적용할 거냐 할 때 우리가 우리 법인세라든지 이제 국제 관례를 보면 이제 조세 조약, 얘가 이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책에서 보시면 이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조약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조세 조약을. 그다음에 조세 조약에서 다루지 않는 게 있을 때 우리가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되는 조문이 뭐냐?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득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는데 다 이쪽으로 납부를 하고 있죠. 납부를 하고 있고, 이런 조세 조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득은 여기서 벌고, 근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돼요. 국민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법인세 쪽에서 보면 일부 조문에 이제 조세 조약에도 불구하고 조세 조약보다 이제 우리 이제 법인세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문은 뭐 만들어 놨는데 실제 조세 조약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조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법인세를 먼저 적용하느냐, 조세 조약에 적용하느냐는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외국 법인세 관련된 거는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도 법원에서도 가고, 그 문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조약이 먼저 일단 조세 조약이 우선순위가 있다. 법인세법보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사업장 이슈가 또 있는데, 고정사업장은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정사업장이 있어야지 이제 외국 법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근데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사업장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서버만 있으면 돼요. 서버만 있으면 뭐 이렇게 접속해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그 실제로 소득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버가 제일 중요한데, 서버가 뭐 외국에 있다. 외국에 있고 국내에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정사업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고정사업증이 오면은 이제 외국 법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그래서 약간 국내 법인으로 거의 봐야지 맞는 것 같은데 외국 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사업장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법인세 쪽에 보면 그 고정사업장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줌하고 이제 팀즈 같은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 공간 없이도